여러분, 제 외손자 강민우가 오늘 10억을 받겠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재개발 주민설명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단상 아래 앞자리에 앉아있던 손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약혼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보상금 배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었죠. 마치 이미 10억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제가 25해를 키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낡은 장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된 세탁소에 먼지와 세월이 묻은 그 장부는 제 인생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모든 비극과 복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제 사랑하는 손자가 저를 배신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할머니의 40년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짓밟으려 한 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복수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시계가 되어버렸죠.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파인 72세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했죠. 40년간 세탁물의 얼룩 하나하나를 찾아내던 이 눈이 어찌 흐려지겠습니까?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인의 빨래방이라고 수놓아진 이 작업복은 벌써 15년째 입고 있는 겁니다. 천이 많이 닳았지만 아직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껴 쓰는 게 몸에 밴 거죠. 세탁소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제 삶의 냄새니까요. 40년간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 세탁소는 춥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은 따뜻해야 제 성능을 발휘하죠. 오래된 다리미도 천천히 예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맡은 세탁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 와이셔츠 5벌, 박 선생님 정장 바지 2벌, 최 여사님 원피스 1벌. 하나하나 손님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40년을 한 동네에서 장사하다 보니 이분들 인생사를 다 알게 됩니다. 김 사장님 와이셔츠 칼라 부분에는 늘 땀 얼룩이 심합니다. 회사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저는 특별히 얼룩 제거제를 더 넉넉히 발라뒀죠. 박 선생님 정장 바지는 무릎 부분이 많이 닳았습니다.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나 봅니다. 다리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 와이셔츠를 다림판 위에 펼쳤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천천히 눌러가며 구겨진 부분을 펴냈죠. 지글지글. 다리미가 내는 소리가 좋습니다. 마치 제게 잘하고 있어요. 정혜 씨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손님이구나 싶었는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또 이 시간이야? 제 손자 민우였습니다. 28살 반듯하게 자란 청년의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너야말로 회사 가는 길에 왜 또 들렀니? 바쁠 텐데. 바빠도 할머니 얼굴은 봐야죠. 근데 손님 와이셔츠만 다리는 거 아니고 당신 옷도 좀 챙겨 입으세요. 민우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작업복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죠. 이게 편한데 뭐. 새 옷 사서 뭐하니? 이것도 멀쩡한데. 할머니는 맨날 그러시네. 아, 맞다. 제가 어제 보너스 받았거든요. 이거 드릴게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제 손에 쥐어주려는데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 모아서 결혼 자금 만들어야지. 요새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할머니가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우리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졌죠.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3살 때 엄마를 잃고 저한테 왔는데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줬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겠다고 해서 제가 말렸을 정도입니다. 민우야, 고맙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너란다. 할머니, 또 그러시네. 저도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갈게요. 민우는 제 어깨를 한번 톡 두드리고는 세탁소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힐 때까지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정말로 불길한 예감이었다는 것을요. 민우 이야기를 하려면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딸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말입니다. 1999년 11월 3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도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정인의 빨래방입니다. 이정희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 강수진 씨가.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 윙윙 소리만 들렸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울면서 갔죠. 기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는 침대 위에 제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걷어냈습니다. 수진아, 29살 한창 꽃다운 나이의 제 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깨우면 엄마 왜요? 하고 눈을 뜰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요. 저는 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관이 3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할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미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민우를 데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민우는 엄마가 끌어안아서 다치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저는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 파고들었죠.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키워줄게. 그날부터 민우는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민우 아빠는 사고 나기 1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민우를 맡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50살이 다 되어서 3살짜리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세탁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민우 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세탁소 일을 하고 다시 민우를 데려오고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힘들었느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죠. 세탁소 지하에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과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거기에는 40년간의 세탁소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현금 출납부였습니다. 1985년 세탁소를 연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였죠. 저는 돈 계산에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늘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무엇에 썼는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특히 민우 관련 지출은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요. 2003년 3월 2일 민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 280만 원. 민우가 학교 가는 날 아침에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라고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2010년 2월 15일 민우 중학교 학원비 연간 480만 원. 민우가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했다. 할머니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다. 내가 설득해서 보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015년 3월 1일 민우 대학교 등록금 1학기 420만 원. 민우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1학기만 내면 된다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2015년 9월 1일 민우 대학교 2학기 등록금 400만 원. 장학금을 또 받았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나머지는 내가 냈다. 민우는 미안해하지만 나는 기쁘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 대학교 3, 4학년 등록금 총 1,600만 원. 4년 내내 반액 장학금을 받았다. 우리 민우가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내가 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다림질을 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민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 2018년 6월 10일 민우 자취방 보증금 3천만 원. 대학교 3학년이 되니 집에서 통학하기 힘들다고 한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주기로 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월 20만 원쯤 나온다. 하지만 괜찮다. 민우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미뤘다. 민우 자취방이 더 급하다. 2019년 11월 5일 민우 취업 준비 총 250만 원. 민우가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다고 한다. 꼭 붙었으면 좋겠다. 면접 때 입을 정장을 같이 사러 갔다. 입어보는 민우가 너무 멋있어 보였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 2020년 1월 15일 민우 취업 축하 200만 원. 민우가 대기업에 합격했다. 너무 기뻐서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줬다. 민우는 너무 많다고 했지만 받으라고 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25년 동안 키운 보람이 있다. 2023년 8월 20일 민우 중고차 구입 지원 1,200만 원. 민우가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한다.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내가 1,200만 원을 보탰다. 민우는 빌린 거라며 꼭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갚으라고 준 게 아니다. 우리 손자 편하게 다니라고 준 거다. 이 모든 기록을 합치면 총 7,8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물론 저는 이 돈을 갚으라고 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록들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민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장부가 나중에 제 인생을 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요. 2024년 가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이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흐지부지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청에서 공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세탁소가 있는 1층 상가의 보상금이 10억 원 상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억? 평생 다리미질만 하고 살았던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도 28년은 모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 돈이면 민우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고 제 노후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희 씨,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옆가게 생선가게 주인 영자 씨가 축하해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 가게 문 닫으면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데. 영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탁소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야. 우리 가게가 재개발에 들어간대. 진짜요? 할머니,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10억 정도 된다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10억이요? 그렇단다. 근데 민우야, 할머니는 이 가게 떠나기 싫은데.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4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손자가 제 노후를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기쁨보다는 40년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40년간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개업식 사진, 민우 돌잔치 사진, 민우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보, 우리 잘 살았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세탁소를 연지 10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저 혼자 이 가게를 지켜왔죠. 사진첩을 덮고 상자를 도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지만 결국은 민우한테 갈 돈이구나. 제게 자식은 딸 하나뿐이었고 그 딸마저 죽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민우가 상속받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민우가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재개발 소식이 난 지 일주일 뒤 민우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함께 왔죠. 할머니, 인사드려요. 제 약혼녀 한지수예요.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세탁소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죠. 마치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래, 반갑다. 민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앉아라. 두 사람을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차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세탁소 이곳저곳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요.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 무슨 일인데?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보상금이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민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죠. 이 건물은 원래 외할아버지 명의였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외할머니께서 상속받으셨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저도 외할아버지의 손자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민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거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제 권리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민우 씨 상속 지분만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상속 지분? 네. 외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정확한 계산을 안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다시 계산하면 민우 씨도 일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제 평생 재산을 달라는 소리였으니까요. 근데 너희들 지금 할머니한테 세탁소를 내놓으라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세탁소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재개발 보상금에서 제 몫을 달라는 거예요. 내 몫? 네. 법적으로 계산하면 한 30% 정도는 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3억 정도요. 3억? 민우 입에서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너 정신이 있니? 이 세탁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머니 거죠. 하지만 원래는 외할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된 거고요. 저도 법적으로. 이놈의 자식? 저는 처음으로 민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가게가 그냥 생긴 줄 아니? 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40년 동안 허리 휘어가며 일해서 지킨 곳이야. 법이고 뭐고 이건 할머니 인생이란 말이야.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인생을 존중해요. 다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이 애를 25년 동안 키운 게 나야.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까지 보낸 게 다 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3억을 달라고? 어머님, 양육은 조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도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할머니, 나가라고. 민우와 지수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제가 민우를 키운 시간입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이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리미를 켰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만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우편이 한 통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봉투를 뜯었죠. 내용 증명.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신인 이정희, 발신인 강민우,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철수, 본인 강민우는 피상속인 강영수의 유일한 외손자로서 법정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포구 소재 정인의 빨래방 건물은 원래 피상속인 강영수의 소유였으며 사망 후 이정희가 단독 상속하였으나 이는 법정 상속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 중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본 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손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죠.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우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제 모든 걸 다 주려고 한 게 잘못일까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민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제 손을 잡고 할매하고 부르던 그 아이의 모습이요.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30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부터 와이셔츠를 맡겼죠. 가난한 신참 변호사였을 때 세탁비를 외상으로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서 사무실을 크게 차렸지만 여전히 저희 세탁소를 이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가 와이셔츠를 맡기러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민우 이야기,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받은 내용 증명까지. 박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그 내용 증명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면 강민우 씨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외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요? 네. 강민우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유류분 반환 청구예요. 하지만 유류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요? 네. 사장님이 민우 씨를 25년간 키우시면서 든 비용을 전부 계산하면 오히려 민우 씨가 사장님께 빚진 게 됩니다.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혹시 양육비 관련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게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현금 출납부. 변호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급히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헤치고 낡은 장부를 꺼냈죠. 40년치 현금 출납부였습니다. 숨이 차서 다시 올라와 박 변호사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이게, 사장님, 이게 뭐예요? 40년간 세탁소 돈 나간 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민우 키우느라 쓴 돈도 다 여기 있어요. 박 변호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대박인데요? 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완벽한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우 씨 초등학교 입학 준비비 280만 원, 학원비 480만 원, 대학 등록금. 전부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나요? 당연하죠. 이건 사장님이 40년간 성실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예요.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80만 원, 480만 원, 420만 원. 와, 총액이 거의 8천만 원이 나오네요. 8천만 원이요? 네. 사장님이 민우 씨를 키우면서 쓴 돈이 7,8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를 보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미뤘다. 민우가 더 급하다. 이런 기록들이 사장님의 희생을 증명해줘요. 박 변호사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역공을 할 수 있어요. 민우 씨가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양육비 7,830만 원을 먼저 갚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승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우 씨가 사장님께 7,830만 원을 빚진 거예요. 유류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죠. 변호사님, 도와주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30년 전에 제가 가난해서 세탁비도 못 낼 때 외상으로 해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야. 다들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그때부터 언젠가 사장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사장님의 40년 인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민우가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죠. 수신인 강민우, 발신인 이정희, 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박준혁. 귀하가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본인은 1999년 11월 3일부터 2024년 현재까지 25년간 귀하를 단독으로 양육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현금 출납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네요. 초중고 교육비 1,500만 원, 대학 등록금 2,800만 원, 생활비 및 기타 3,530만 원, 총 7,830만 원. 민법 제977조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는 부양받은 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부모의 손자 양육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류분을 청구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양육비 7,830만 원을 먼저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양육비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서를 발송한 뒤 박 변호사는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민우 씨 약혼녀 한지수라는 여자 뭔가 수상해요. 왜요?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명품만 들고 다닐 수가 있나요? 게다가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도 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지수의 뒷조사를 의뢰한 거죠. 일주일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지수 직업 무직, 학력 전문대 중퇴, 정과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있음, 특이사항 최근 3년간 5명의 남자와 교제, 모두 재산가 자제들, 교제 중 금전 요구 후 결별하는 패턴 반복. 이 여자 전문적으로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에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우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개발 보상금 10억이라는 소식을 듣고 접근했을 거예요. 세상에. 저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 해도 여전히 제가 25년 동안 키운 손자였으니까요. 변호사님, 그럼 민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 여자부터 떼어놔야 해요. 그리고 민우 씨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박 변호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요? 네. 사장님이 40년간 기록한 현금 출납부, 민우 씨를 키우면서 쓴 돈, 그리고 한지수의 정체까지 전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럼 민우가 망신을 당하겠죠. 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저 여자한테서 벗어나게 하려면 민우 씨가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자를 망신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민우는 완전히 망가질 게 뻔했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아픔을 주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재개발 주민 설명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사장님, 그날 꼭 참석하셔야 해요. 그리고 현금 출납부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한지수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았죠. 전 남자친구들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장님, 이거 보세요. 박 변호사가 보여준 건 한지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었죠. 대화 내용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민우를 이용한 거였어요. 네,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재개발 소식 듣고 일부러 민우 씨한테 접근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 증거를 경찰에도 제출했습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거죠. 주민 설명의 날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나다.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당연했죠. 변호사를 통해 저를 고소하려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있단다. 할머니가 결정했어. 내 말대로 할게. 정말요? 할머니, 그럼. 그래, 보상금 받으면 내 목 줄게. 그러니까 설명회에 꼭 와라.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하마. 전화기 너머로 민우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하지만 이게 너를 구하는 길이야. 주민 설명의 날까지 일주일.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손자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세 할머니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습니다. 가방에 현금 출납부를 넣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오후 1시 30분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았죠. 생선가게 영자 씨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앉아. 저는 영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죠. 정희 씨, 오늘 보상금 배분 방식 결정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와서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규모, 이주 일정, 재입주 조건 등등.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정인의 빨래방 이정혜 사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단상에 오르니 200여 명의 주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민우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곧 3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의 빨래방을 40년간 운영해온 이정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개발 설명회이기도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큰손자 강민우에게 평생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웅성웅성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가방에서 현금 출납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기록한 세탁소 현금 출납부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민우를 키우면서 쓴 돈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3월 2일 민우 초등학교 입학 준비 280만 원. 책가방, 실내화, 체육복, 학습 책상.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0년 2월 15일 민우 중학교 학원비 연간 480만 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우가 학원 안 다니겠다고 했다. 할머니가 힘들까봐 그러는 것이다. 내가 설득해서 보냈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1일 민우 대학교 등록금 1학기 420만 원. 2018년 6월 10일 민우 자취방 보증금 3천만 원. 메모에는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미뤘다. 민우 자취방이 더 급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2023년 8월 20일 민우 중고차 구입 지원 1,200만 원.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총 7,8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민우를 25년간 키우면서 쓴 돈의 기록입니다. 주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우와 지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이 민우가 변호사를 통해 저한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0억 중에서 3억을 달라고요. 자기한테 상속권이 있다면서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저한테 빚진 7,830만 원을 먼저 갚으십시오. 그 다음에 상속 이야기를 합시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수가 민우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바보야? 저딴 기록이 뭐가 중요해?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 순간 박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 여자 한지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화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친 할머니가 재개발로 10억 받는데 내가 꼬드겨서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게 만들었어. 10억 중에 3억만 받아도 대박. 결혼은 안 할 거긴 해. 주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런 사기꾼. 양심도 없어.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장난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설명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씨 맞습니까?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민우에게 달려들었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고작 저런 늙은이 눈물 몇 방울에 내 10억을 날려. 이 무능한 놈아. 쨍. 지수가 민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할머니나 다 국밥이나 처먹으면서 살아.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무언가 깨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수에게 씌워져 있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경찰이 지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200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의 25년 사랑을 배신한 손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저는 민우를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볼 얼굴이 없었습니다. 저도 민우도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죠. 4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손자를 잃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한지수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민우 씨가 상속 포기 각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절대 할머니께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의 필체로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할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지수가 처음 할머니 세탁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할머니의 현금 출납부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018년 6월 10일 할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미루시고 제 자취방 보증금을 내주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그래, 열심히 해라라고 하셨죠. 그 뒤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7,830만 원이 아닙니다. 25년간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갚습니까? 저는 할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강수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입니다. 민우처럼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세탁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을 일한 곳이라 아쉬웠지만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작은 다리미를 하나 두고 가끔 이웃들 옷을 다려줍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정말로 멀리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영자 씨한테 들었습니다. 가끔 창틀에 돈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민우가 몰래 두고 가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 78개월 갚을게요. 7,800만 원을 100만 원씩 갚겠다는 겁니다. 78개월이면 6년 반입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우가 정말로 결혼할 때 돌려줄 생각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3살 난 민우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다시 이 손을 잡을 자격이 생기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우야. 할머니가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세탁소는 사라졌지만 40년간 쌓은 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